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번 방미 일정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 부부는 함께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언론 인터뷰 오역 논란에 결국 담당 기자가 인터뷰 원문을 공개하고 나섰죠.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부부가 한국 전쟁 기념비를 찾아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이 장소에 찾아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났습니다. 일단은 안보 행보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셨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방미에 사실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보고 두 번째가 경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안보의 방점이 찍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했던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얻어내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이제 첫 사실 일정도 이 앞서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알링턴 국립묘지가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건데 이게 이제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때 죽은 미군들이 이제 한 44만 명 가까이 이제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를 가셔서 벌써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한국 대통령으로서 미군 어떤 전사자들에 대한 그런 애도의 뜻을 드러냈고 바로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만남의 장소도 바로 이번 그 이제 헌화를 하는 우리 그 이번 그 뭡니까 이번 동맹의 상징인 저쪽 한국전쟁 기념비. 한국전쟁 기념비를 가셨는데 예. 이게 사실은 한 4만 3천 명 여기 위패가 모여 있죠. 이게 추모의 벽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국전쟁 때 전사하신 미군과 카투사 요원들이 이제 4만 3천 명이 함께 있는데 이게 백악관 인근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첫 일정,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일정이지만 이에 앞서서 알링턴을 간 것은 윤 대통령으로서의 사실 안보 첫 이슈고 해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충분히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서부터 굉장히 성의와 함께 그런 어떤 본격적 행보를 하시는 거는 안보에 대한 중요성, 특히나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좀 크게 보이려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평론가님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일종의 참전기념비에 가서 헌화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미국 방문했을 때 똑같은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을 넘어서서 혈맹의 관계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안보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아마 성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 확장 억제 전략을 명문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명문화할 것인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핵 전략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획, 연습, 뭐 실행까지도 같이 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미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미국을 강제할 만큼의 어떤 명문화된 약속을 받아낼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사실은 그동안에 핵무기는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지켜왔거든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안보에 지나친 그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쏠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중국 견제 전략에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일종의 청구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 측면에서 어디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약속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안보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첫날에 넷플릭스 만나고 그리고 오늘도 첨단 기업들로부터 투자 성과를 좀 받아냈는데 이런 세이즈 외교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그동안에 내세웠기 때문에 좀 세일즈 외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넷플릭스가 투자한 금액이
3조 뭐 3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향후 4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넷플릭스가 이미 8천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4년 정도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지금 투자 약속받았다고 하는 금액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얻어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좀 섣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차대조표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올렸다고 하는 투자 규모, 경제 성과가 한 8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우리 뭐 현대차라든가 SK온 같이 이제 합작 공장을 배터리 공장 설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기업들이 지금 투자 약속했다고 하거나 정상회담 직전에 또 투자 약속한 것까지 합하면 이번에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18조 원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과거 한미 정상회담 때 뭐 4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SK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기업으로도 66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과연 상응하는 조치라고 할 만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전기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는 정경련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기밀까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 얘기가 예. 뭐 그제하고 어제 사이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미국 기업이 불이익 보면 한국 기업도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섣부른 예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떤 성과들을 낼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얻어낸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어요. 물론 오해라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교 용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 나가거나 순방에 나설 때는 우리가 어느 선까지 그것을 그어줘야 한다는 그게 외교 금원이거든요. 예. 아무리 정치가 정쟁이 있어도 그거는 국경에서 멈춘다. 그래서 그 금원이 있는 것은 그만큼 외교의 순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국가적 전체가 존망이 걸린 일일 때는 여야가 정말 협치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무슨 대통령이 덫에 걸리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무슨 실수하기만을 바라서 뭔가 도와주려는 것보다 뭐 잘못하는 게 없나 하고 그것을 워칭해가지고 있다가 하나 나오면 그냥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 무는 이런 행태들은 저는 과연 이게 정말 그 과거에 그 여당을 했던 그런 제1당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떤 말하자면 문화 플랫폼으로서는 세계 최대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처럼 완결본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컨텐츠를 해외에다 쏟아내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K 컨텐츠라는 문화 강국이기 때문에 저렇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상품들을 해외에 굉장히 많이 진출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오도기를 넘어서 잘못 알아서 우리가 마치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이제 본인도 해프닝이라고 얘기했지만 예, 저는 예. 책임 있는 사고가 당연히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특히나 저는 그래도 경제 협력에서 아까 우리의 정치권이 조금 높게 평가해줘야 될 부분들은 첨단 기술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굉장히 좀 말하자면 이상적인 보완적 파트너십을 갖게 되는 이런 점들. 이번에 투자 유치를 받은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들이 뭐 코닝도 있지만 대부분 뭐 반도체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예. 수소, 뭐 전기차 배터리, 뭐 6G 이런 좀 첨단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서 이렇게 경제 동맹까지 맺어진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1호 영업 사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해주고 또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발언들을 해주고 힘을 몰아줘야 해외에 나가서 조금 대통령도 힘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지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무슨 실수하길 바라서 자꾸 이렇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그건 절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은 정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했다고 사실관계는 정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올렸던 게 이미 결정된 걸로 사진 찍으러 간 거 아니냐라면서 비판적 어떤 부정적인 좀 시각을 보여서 말씀 뭐 최평론가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실패를 바라는 신부 아니냐라고 비판하거든요. 이런 걸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사는 이제 이런 모습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냥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 텐데 곧바로 또 비판하는 내용을 올리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한 정당을 전체를 모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올려야 된다. 뭐 그런 비판의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좀 더 많은 성과 얻어왔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세계는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굉장히 큰 변동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계속 뭐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큰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제가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윤 대통령을 너무 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크지 않은 성과를 갖고 왔는데 큰 성과를 갖고 온 것처럼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요구할 거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우리가 미국한테 좀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오히려 더 신자유주의를 얘기해왔던 국가가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고 자기 나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고 사실 겁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그 1순위 대상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없는 그래도 힘이 약한 국가라고 하면 그럼 미국에 우리가 자본으로 투자를 하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 정도는 받아와야 한다. 이게 국민적 이해나 아니면 정서하고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만큼 비례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뭘 이익을 줬느냐. 그냥 핵 확장 억제 전략에 있어서 명문화하는 것, 문서화하는 것, 그것도 무형의 가치로서 굉장히 큰 가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그것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 청구서가 얼마큼 되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하고요. 우리가 미국에 그만큼 투자했으면 미국에서 청구서를 또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균형 있게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평론가께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주어 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말의 주어가 일본이냐 대통령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두 분 입장 듣고 싶습니다. 뭐 평론가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니까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난 다음에 앞둔 상황에서 연이어 외신 인터뷰를 했잖아요. 윤석열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열어두는 바람에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외국에 군사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뒤집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만 형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연일 막 격하게 반응을 보이고 지금 서해에서 실탄 훈련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했어요. 이번엔 대일관이 논란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 설명 자료 배포한 거 보면 윤 대통령이 전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설명 자료를 만들었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 인터뷰한 기자가 원문 녹취록까지 다 다시 한번 재차 교차 검증해서 공개한다고 원문까지 공개했는데 전원이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네. 그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뭐 보호하겠다, 뭐 보호해야 한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보호하겠다는 생각에 주어 없는 논쟁 만들어내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거꾸로 오히려 부담을 주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이게 바로 긁어부스럼 아닙니까?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대통령의 성과를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더 논란을 만들고 그걸 또 여당에서 보호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당에서 날리면 바이든 시즌 2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이런 걸 조금 안 해도 될 일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성과까지 가려버리는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정 부분 지적인 제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근데 저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순방에 앞서가지고 그 나라의 유력지와 사전 인터뷰하는 건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의 유력한
한 언론들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건 그거는 관행이고 좋은 건데 다만 정제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핵심은 그런 거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가려는 배경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요즘 대통령께서 하는 이제 외교적 언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외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레토릭 수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잘 버무린 겁니다. 포장하고 버무려서 얘기하라고 레토릭, 그러니까 수사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이게 수사라는 표현에 이렇게 담긴 거는 일종의 약간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사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넘어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약간 전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얻어낼 게 있다면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을 먼저 보임으로써 상대로부터 얻어내겠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견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략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외교라는 것이 회색지대란 말이죠. 이게 호불호가 갈리고 그다음에 상대국이 있고 우리 국민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면 가장 좋은 것들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해석의 여지를 잘 남겨두지 않는 쪽으로 자꾸 최근에 발언이 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참모들과 좀 수기해서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지도자의 말, 특히 대통령의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말을 국민들이나 상대국이 들었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조금 유념해서 왜 외교가 뒷문을 항상 열어놓은 상태에서 앞문을 잠그는지 이런 어떤 좀 속성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실제로 좋게 해석해 주려고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예. 만약에 제3자 배상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방미 전에 뭐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외신 인터뷰가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요. 대통령이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선. 그런데 대통령이 덜컥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국민들의 다리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것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뭐 독일처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과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제스처라도 취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공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당당하잖아요. 최소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의 입장조차 이번에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은 그런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본을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일본 입장에서 얘기했다는 소리 당장 안 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메시지 관리의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의 빈약한 역사인식 그리고 대통령이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우려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하다는 얘기가 국민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번에는 뭐 아직까지도 정상회담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당장 소환할 이제 상황은 아니지만 오히려 송 대표 측에서 선제적으로 출석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간다고 해서 바로 조사를 받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송 대표가 파리에 있을 때부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이분이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법조인이죠. 예.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이 지금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건 내가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하지만 나는 이 사실에서 아는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 얘기 뭐냐면 앞에 이야기는 내가 그때 당시 당대표로서 그 상황에 대한 당대표 당선될 때 그 상황에 대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거는 총체적으로 지겠다. 하지만 내가 아는 바는 없고 내가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으니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지금 이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내가 적극 응하겠다는 이야기는 먼저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는 이렇게 명분을 쌓아 나가서 나중에 본인이 많이 영장을 쳤을 때, 검찰이 영장을 쳤을 때 구속 적부심에서 이 양반은 먼저 출석했고 검찰이 요구하지는 나와서 수사를 성실히 받았으니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이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법리 전략들이 이미 파리에서부터 짜고 저는 귀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온당하지 않은 태도죠. 검찰이 부르면 나가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소명하겠다고 하지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검찰에 제 발로 걸어나가서 하는 국민 대한민국에 누구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것도 특권의식입니다. 본인이 제1야당의 당대표, 전직 당대표였고 심지어 여당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내가 모든 데 진실을 밝히는데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지 이미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분리해놓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탈당까지 해버리면 정치적 책임 진다는 건 정말 이거는 말로 때우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 질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리될 수 없고 걸맞게 본인이 여기에 대한 걸맞게 실질적 진실에 걸맞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전직 당대표로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검찰이 부르면 수사에 나가서 성실히 협조하고 본인이 녹취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기서 성실히 소명하는 것. 저는 그게 책임인 거지. 내가 부르지 않아도 먼저 내 발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책임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구속영장 기각을 노린 한 발 앞선 어떤 말하자면 어떤 법조 전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전직 당대표로서의 걸맞는 행보인가, 언행인가 이 점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파리에서까지 계속 출석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2003년 사태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나갔다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당당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달리 말하면은 그만큼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으니 빨리 좀 수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검찰이 뭐 실제로 나갈지는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수사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수사할 거고요. 영장 칠 거 있으면 칠 거고 다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검찰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만약에 여당 대표라면 모르겠는데 야당 전직 대표가 수사하지 말라 그런다고 검찰이 수사 안 할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집 대표한테 대해서 검찰이 체포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표결, 그 법상으로는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먼저 제 발로 걸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것까지도 뭐라고 자꾸 얘기해 버리면은 정치인이 그러면 이런 혐의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뭐 영장 치거나 아니면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돈봉투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제는 김연아 전 의원은요. 그리고 어제는 박순자 의원은요. 이렇게 하면서 뭐 관심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시각을 돌리려는 듯한 인터뷰라고 하기는 그렇고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물타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밝혀야 할 일은 그때 2021년 전당대회 때 1억 가까운 돈이 어떻게 마련됐고 어떤 경로로 전달돼서 어떻게 그게 전대에 영향을 끼쳐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는데 영향을 끼쳤느냐. 이래서 그것이 뇌물일 수도 있고 매수일 수도 있고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도 있고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소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거기서 국민의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고요. 당 대변인 성명서로 거기도 책임 있게 조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꾸 저런 태도,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좀 당당하게 이건 뭐 내가 소명할 겁니다. 뭐 송영길 대표가 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면 내가 당대표로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 구성을 포함해서라도 엄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박순자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 수사가 잘 되면 이 수사도 협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가 진행되면 여기도 협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대가성입니까? 이게 양가의 교환성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자성이 먼저 있어야죠.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됐던 표심이 나타날 수 있었고 우리가 2021년이라는 이 선진화된 시기에 돈 봉투라는 것이 굴러다니는 그런 구악과 그런 구습이 있었다면 이걸 탈피하는 노력 이것이 진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586 정치의 퇴진과도 맞물린 거라 그러면은 당의 쇄신과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지 왜 물타기 안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그 온당치 않은 태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혁신과 반성과 쇄신도 없고 오직 돈봉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 있는 당대표 연행 보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은.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지금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검찰의 이제 수사만을 기다리는 듯한 아무런 이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뭐 진상 조사라도 해라.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두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국민들께서 민주당 대응 보면서 굉장히 마뜩치 않아 보일 거예요. 좀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좀 제가 묻었다고 해서 내가 훨씬 더 제가 묻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제가 묻은 사람이 당신 많은 제가 묻었어 뭐 다른 거 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탓하는 것도 그것도 볼썽사납기도 하고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힘 쳐다보지 말고 오직 국민만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줄곧 견제해왔던 것은 민주화의 주축을 이룬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 청렴성을 굉장히 강조해왔던 것처럼 집권 시절에 이런 부분에 도덕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찌됐든 돈봉투가 돌려졌다고 하는 걸 부인키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부끄러워해야죠. 그리고 당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할 거고요. 국민들이 그것도 또한 믿기 어렵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가야죠. 자꾸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야 그래야 다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한테 모든 거 다 밀어놓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불만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진상조사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 혁신까지 연결되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왔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 교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그래야 이 국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못 내릴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내리는 이유가 두 가지를 드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할 때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법 리스크는 확정돼 있는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검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도하게 혐의 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그게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해왔다고 하면 신경 쓰지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신경 쓰고 그렇게 비난하면은 내가 거기서 위축돼서 뭔가 행위를 하지 못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위축돼 보이고 당당하지 못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송영길 전 대표하고의 관계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는 뭐 안 그렇습니까? 그 전에 그 당 대표 모습들도 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있는데 대선 주자와 함께 뭔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고 노력했던 사람이 가까운 관계니까 그 사람의 치부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엮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 논리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그 속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영장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출당시키거나 뭘 해버리면은 그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탄하지 말고 가서 구속 적부심 받으십시오라고 당내 얘기도 나오고 명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수관계라는 뭐 그런 점도 송영길 전 대표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자기의 자신을 결백을 밝힐 만한 지금 그런 처지가 좀 못 되는 것도 지금 말하자면 김성환 평론가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두 가지 이유가 결국은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짐에도 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렇게 곤궁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모레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당에는 있고 오늘 오전에 이제 들려온 속보에 의하면은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에 이제 복당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고위원을 하루 앞두고 이제 어저께 이제 좀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복당을 한다라는 속보가 들려왔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복당을 시켜서는 안 된다,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저는 복당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고 권한적인 심판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단 전에 만약에 복당한다고 하면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꼼수 탈당이다 뭐다 뭐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부적절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도 어찌 보면 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마냥 복당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라고 아니 검수완박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이 다 수사권 복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킨 취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영배 의원이 그 과정에 있어서 대응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책임을 밀어서 마냥 복당 안 시키고 그냥 무소속인 상태로 두는 것도 그렇게 전략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로서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는 복당할 땐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수영 시사평론가님 같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르죠. 자, 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뭐라 했습니까? 법은 국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존중해준다. 다만 과정에서의 그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이 꼼수 탈당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위법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런데 그 주역을 탈당한 지 1년이 됐으니까 그걸 이제 복당시켜주겠다? 아니 그럼 기간만 지나면 다 해주겠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들어오는 시기도 말하자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일을 이른바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이랬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의리를 앞세우는 조폭과 뭐가 다릅니까? 민영배 의원 지역구가 아마 전라남도 광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소속 간판 달고 나가면 안 되니까 민주당 간판 달게 해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저렇게 분장하고 분칠하고 해도 다 압니다. 실제적 진실은.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분이 말하자면은 소신대로 탈당했다는데 글쎄요. 소신일 수도 있겠죠. 그 소신이라는 게 당의 명령에 잘 따르면은 내가 나중에 공천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도 소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법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법의 과정성을 형해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킨 이 민주주의 사실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나몰라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물타기 하듯 저렇게 복당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런 것들이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반드시 어떤 그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뭐 제가 여기서 아무리 평론해도 결국 선택과 심판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하고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과 자꾸 비교를 하면 똑같은 당처럼 보일 것 같아서 비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해충돌 때문에 탈당했다가 금방금방 복당하는 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비교를 하자 보면은 서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돈봉투 돌렸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김연아 전 의원도 사실은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뭐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싹 없는 것처럼 하고 민주당의 잘못만 막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다고 민주당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는 좀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그걸 인정해서 이제는 와도 된다고 하니 저는 헌재가 분명히 인정한 거는 법에 통과했던 그 정신을 의회 민주주의 때문에 해주지만 과정에서는 불법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역인데 그걸
끝나자마자 저렇게 구렁이 담당하다 하는 게 온당하냐. 근데 저는 결국은 그것 또한 평가와 선택은 예. 총선에서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민영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뭐 오늘 오전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많은 반응들 나오면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고요. 예.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쌍특검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이잖아요. 뭐 이번에 뭐 6석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에 이제 동의도 받게 된 거고 정의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더 협조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에서 근데 내는 입장을 보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다라고 입장을 내더라고요. 뭐 같은 생각 하시는지요? 네, 저는 정의당이 조금 시간을 두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노동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정의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른바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과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법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그 민주당과 저는 뭐 본인들은 공조라고 얘기하지만 뭐 국민들이 보기엔 딜일 수도 있죠. 거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쟁점이 예민한 법안들은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이 법안 결국 패스트트랙 태우면 180일이기 때문에 올 10월이나 돼야 예. 이제 올라가거든요. 좀 차라리 놔뒀다가 공정하게 그러면 총선에서 국민에게 공약이라든가 이걸 내걸고 심판받는 것도 방법일 텐데 뭐 60일 그러니까 6개월 더 지나나 그게 무슨 큰 사연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민주당과 공조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으로서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의석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과연 이렇게 물밑으로 하든 이런 법안들로 해서 쌍특검으로 지정해서 올리는 게 과연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법안의 취지에 맞는지 그건 뭐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어쨌든 양당이 모종의 거래가 있으면서 이 부분들을 좀 말하자면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그런 배경에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생각합니다. 예, 거대 야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여당은 무언가를 또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박하고 이 모습이 또 되풀이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럴 때 보통 양비론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가급적 예. 양비론에 빠지지 않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통합, 뭐 협치 이런 얘기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나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지금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국회에서 의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특검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이 요구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검찰이 다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명분이 약해요. 55 클럽 특검법 법사위에서 논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불이 나게 막 압수수색하고 그래요,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 인력이 모자라서 수사 안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불신을 사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얘기했는데 좀 검찰의 수사 의지 없다는 게 사실 백일화에다 드러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합의한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선 사심이 껴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태운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쯤 가야 국회 본회의 표결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올해 연말에 표결이 되는 걸 가지고 무슨 대가를 뭐 서로 주고받기를 한다거나 모종의 뭔가 거래가 있어요. 12월 말에 있는 거를 일주일 뒤에 정치 상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법안들 뭐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간호사법 제정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거는 그것대로 같이 논의하고 협의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다뤄봤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